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시행된 고3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중 문학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평가에 실린 그대로 진행될 거고요. 고전소설인 소현성록을 시작으로 해서 갈래 복합 파트, 고전소설 파트, 현대시 파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해 봅시다. 이번 6월 모의평가 문학은 난도가 높은 문제가 거의 없었죠. 거의 독서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학 작품인 소현성록 먼저 보도록 합시다. 소현성록은 소현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정소설입니다. 17세기 정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현성을 비롯한 3명의 부인 그리고 소현성의 어머니와 주변 식구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문에 싣고 있죠. 그런데 소현성록의 전체 줄거리는 굉장히 길어요. 일단 소현성과 3명의 부인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는 앞부분에 실리고요. 뒷부분에 그 자손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방대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평가의 지문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소현성이라는 이 사람 자체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소현성의 어머니인 양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소현성록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주인공의 벼슬 이름을 따거나 성에다가 벼슬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소현성이라고 나오지 않고 상서라고 나옵니다. 상서는 벼슬 이름인데요. 소상서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상서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아직 한 문장을 채 읽지도 않았는데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보이죠. 일단 주인공은 상서고 셋째 부인인 여씨가 등장하는데 둘째 부인을 질투하는 것을 보니 여씨가 좋은 인물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둘째 부인 석씨는 예쁘기도 하고 마음씀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갈등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부인, 셋째 부인 하는 것을 보니 첫째 부인도 있겠죠. 이 여씨는 석씨를 질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여씨가 석씨를 질투하는 이유가 여씨의 속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있으면 상서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즉 상서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싶어서 석씨를 질투하는 것이죠. 날이 늦어져서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성호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여기 무슨 당 하는 곳이 많거든요. 옛날 귀족이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채 단위로 따로 살죠. 청운당은 여기에서 악행을 일삼는 여씨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인 석파가 나오죠. 석파는 석씨랑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석파는 상서의 서모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서모라고 하는데 상서의 아버지도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겠. 그러니까 여씨에게는 시어머니 중 한 명인 거예요. 자, 여씨가 이야기합니다. 석부인, 이 석부인은 여씨가 질투하고 있는 석씨를 가리킵니다.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씨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편이 아주 사랑하겠죠? 라는 이런 의도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씨는 왜 이런 말을 석파에게 할까요? 바로 상공이 석씨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여씨가 석씨를 선녀처럼 생각한다든지 좋게 생각한다든지 라는 건 아니죠.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음흉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석파가 취해서 말 실수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말이 맞다. 석부인은 얼굴뿐만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파가 여씨 앞에서 석씨를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씨는 석씨가 질투나서 죽겠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석파가 취했기는 하지만 경솔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했는데 그래서 석파가 벽운당으로 가죠. 이 벽운당은 석씨가 머무는 곳이에요. 웃으면서 나를 불러 무엇하느뇨? 내가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자기가 뭘 잘했다고, 그죠? 여씨 앞에서 석씨를 자랑한 이야기를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그러니까 굳이 자기 칭찬을 해서 여씨를 자극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편한 기색을 내세우면서 석파의 경솔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파는 그냥 웃어요. 여씨는 지금 불타올랐겠죠.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야금야금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굉장히 진중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루는 상서가 문안 후에 청운당, 아까 나왔죠? 여씨가 머무는 곳이거든요. 여씨를 보러 청운당에 가니 여씨가 없어요. 그래서 노군당으로 갔어요. 노군당은 첫째 부인인 화씨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노군당에 갔는데 거기에 여씨가 있는 거예요. 무엇 하느냐? 희미한 달빛 아래 난간에 엎드려서 화씨의 방을 엿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씨는 석씨도 질투하고 화씨의 동태도 감시하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셋째 부인이 이러고 있는 걸 봤어요. 여느 남편 같으면 바로 불러서 화를 냈을 수도 있는데 상서는 다시 여씨가 머무는 청운당에 와서 시녀한테 시켜요. 여씨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여씨가 급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씨가 돌아오자 화를 내는 거죠. 어디에 갔느냐 했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운치각은 상서의 친누나인 소부인이 있는 곳. 거짓말인 걸 알죠?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죠.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있습니다.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직접 제시는 말하기라고 하죠. 방금 읽은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상서의 사람됨을 직접 제시, 말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상서는 도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아주 크게 혼을 냅니다. 네가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른다.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가 어려운데 어찌 깊은 밤에 다니느냐. 더욱이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다. 짐승과 같다. 아주 행실이 더럽고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3번 보이니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여기서는 이 글의 주인공인 상서가 여씨의 악행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상서는 남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서 나와 함께 늙어갈 길을 생각해라 라고 혼쭐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했죠. 상서 앞에서는 깨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씨는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할 망정 더 나쁜 짓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씨가 밤낮으로 생각했는데 이 고사가 떠올랐어요. 중국 고사인데 옛날에 강충이란 자가 저주를 해서 한무제와 여태자 사이를 이간질한 일이 있었어요. 한무제는 여태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강충이란 자가 여태자의 작은 실수를 한무제에게 찔러 바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로 강충과 여태자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게 돼요. 그 이후에 여태자가 이제 황위에 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태자가 황위에 오르면 자기는 죽겠죠. 여태자의 미움을 샀으니까요. 그래서 강충은 여태자를 죽여야 살고 여태자는 강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강충이 마치 여태자가 한무제를 저주했다는 듯이 저주하는 인형 같은 것을 여기저기 묻고 그러거든요. 그런 고사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다는 거죠? 여씨 자기도 석씨와 누군가를 이간질하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취성전은 상서의 어머니인 양부인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씨는 저주의 말을 어떻게 꾸며서 양부인과 누구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이 치밀한지라 뉘능이 알리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씨의 계획에 대해서 치밀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이죠. 서술자의 개입이 쓰인 다른 작품을 활용해서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어떤 계획인지 봅시다. 하루는 취성 전에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오지 않았어요. 석씨가 자리를 비웠죠. 적절한 시기예요. 어떤 적절한 시기? 석씨를 모함하기 딱 좋아요. 자리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못된 여씨가 시녀 개성을 시켜서 양부인의 방을 청소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개성이 일부러 짐짓입니다. 침대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편지 같은 것을 자기 소매 같은 데 숨겼다가 마치 주운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에 잃은 것이니 인자를 찾아주리라 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혼잣말이 아니죠. 양부인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자, 부인이 이상하게 여겨서 네가 주운 것을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참아 보지 못할 바이러라. 뭔가 못된 말을 막 적어놨나 봐요. 그런데 필적이 완연하게 석씨의 것이에요. 여씨가 석씨의 글씨체를 흉내내서 못된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석씨와 양부인을 이간질하려는 게 느껴지죠? 괴이하게 여겨 다시 보니까 그 언사의 흉함이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얼마나 흉한 말이 적혔으면 보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양부인은 석씨를 부르지 않고 그 종이를 불을 가져다가 불지르고요. 시녀들을 입단속합니다. 너네 이 일을 누설하면 죽을 것이다. 좌우 시녀들이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성은 지금 발만 동동거리겠죠. 여씨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이 말을 누설하지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부인은 이후에 석씨나 혹은 자기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습니다. 양부인이 내색하지 않은 이유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진 않지만 아까 앞부분에서 석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부인이 석씨를 매우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양부인은 석씨가 이런 일을 했을 리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죠? 양부인의 신중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자, 석씨가 쫓겨나요. 여씨의 모함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첫째 부인 화씨가 남았죠. 이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이상한 약을 하나 먹어요. 여의 개용단을 먹은데 이걸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똑같이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화씨로 둔갑해서 나타나거든요. 전기적인 성격이 드러나죠. 그래서 상서는 자기 친누나 그리고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서 실상을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을 찾아 나섭니다.
자, 시녀가 여씨 신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자, 여씨의 신복 미양을 찾았습니다. 이 미양과 앞에 나온 개성은 못된 여씨를 조력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미양을 잡아서 엄하게 조사를 했어요. 미양이 놀라서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았겠죠. 두 가지 약 중에 하나는 여씨가 먹은 여의 개용단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회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의 개용단은 모습을 변하게 하는 약이고 회면단은 그 변한 모습을 원래대로 변하게 하는 약인 거죠. 자, 그 회면단을 물에 풀어서 두 화씨, 지금 똑같이 생긴 두 명의 화씨가 앞에 있거든요. 나누어 줍니다. 먹어라. 진짜 화씨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씩씩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약을 먹더라도 내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진짠데. 너는 왜 굳이 나로 변해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느냐라고 씩씩대며 화를 내고 있어요. 화씨의 성격이 여기 이 지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씨의 성격도 굉장히 불같거든요. 원래는 화씨도 착한 석씨를 질투하고 싫어했다가 나중에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상서가 조용히 하라 이거죠. 어지럽게 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화씨는 진짜니까 회면단을 마셔도 그대로겠죠. 자, 이제 여씨에게 권하는 거죠. 여씨는 먹으면 큰일 나요. 자기가 변신했다는 걸 사방팔방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챘겠죠. 아니 먹는 죄가 의심된다. 그리고 소씨가 나아가서 억지로 막 회면단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씨로 짜잔 하고 변하게 되죠. 좌우 사람들은 웃고 이제 상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군자 있는 곳에 요사스러운 일이 없는데 나는 군자가 못되었구나 라는 거죠. 내가 어질지 못해서 집안에 이러한 변이 생겼으니 대장부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해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 소현성은 이런 사달이 난 것이 자기가 다 덕을 갖추지 못해서 군자가 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님에게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따져 물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석씨가 아까 쫓겨난 거 알고 계시죠? 이것도 여씨가 꾸민 것이니 누님이 밝혀주세요. 석파가 먼저 나서서 미양을 붙들고 물었더니 미양이 이제 다 불어요. 여씨가 개교를 꾸몄던 일들을 말하는 거죠. 소씨, 윤씨 두 사람은 거봐라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소씨와 윤씨는 여씨가 이런 계책을 꾸몄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석파는 기뻐하고요. 여씨는 부끄러워하고 화씨는 막 꾸짖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서 취성전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죠. 이러이러한 일을 아랬어요. 양부인이 크게 놀라고 화가 나서 여씨를 불러서 혼을 내는데 막 털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무섭게 화를 냅니다. 이에 여씨를 내치고 개성과 미양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소현성록 같이 공부했고요. 핵심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소설은 고전소설이자 가정소설 3대에 걸친 소현성 가문의 이야기 중에 지문에 실린 건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가정 내 인물의 부정적인 성격, 여기서는 여씨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가정 내의 갈등을 통해서 효나, 부부간 예절이나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소현성록은 특히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야기의 다른 부분에 보면 황제의 공주와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황제의 명보다는 자기 어머니의 명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유교적 가부장제 속에서 소현성의 가족이 겪는 갈등과 해결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현성록 변형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려고 해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번 문제인데
모의평가 변형 문제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석파는 석씨와 관계가 좋지 않다. 석파가 누구였죠? 상서의 서모였죠? 상서의 아버지의 첩이었어요. 석파와 석씨가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보면은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상서는 집안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상서가 화씨의 방을 염탐하는 여씨를 보고 크게 꾸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화씨가 2명이 생기니까 그것을 나서서 실상을 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집안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3번, 양부인은 위엄을 갖춘 집안의 어른이다. 양부인은 가볍게 행동하지도 않고 집안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크게 꾸짖어서 집안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석씨는 전생에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였다. 여씨가 석씨를 칭찬하는 척 하면서 석부인이 적강선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실제 선녀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5번, 여씨는 화씨와 모의하여 석씨를 음해하였다. 여씨는 석씨도 질투하고 화씨도 몰아내려고 궁리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을 뿐 여씨, 화씨 서로 나쁜 짓을 모의하고 있는 건 아니죠.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7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상서는 남에게 들은 말보다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믿는 인물이다. 이것은 여씨를 혼낼 때 드러나지요.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에 3번 보니까 이것이 사실인 줄 알겠다. 남에게 들은 말보다는 자기가 본 것을 믿는 인물. 2번, 석씨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질고 착하여 양부인이 아끼는 인물이다. 이것은 석파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석부인은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경비해서 양부인이 사랑하시나이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화씨는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할 줄 아는 인물이다. 여씨가 자기로 변신해서 나타났을 때 화내는 장면 있죠. 노기가 가득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여씨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도 화씨가 꾸짖기를 마지 않았어요. 화가 많은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온화한 성품은 전혀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이해할 줄 아는 인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여씨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여씨는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약을 먹어서 변신하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5번, 양부인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기품과 위엄을 갖춘 인물이다. 이것은 앞에 풀어본 문제에서도 언급한 거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학작품 소현성록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학작품 갈래복합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갈래복합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연시조 갈래인 황희의 사시가 있었고 그리고 가사 갈래인 조우인의 자도사 그리고 수필이죠.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황희의 사시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이미 힌트가 있죠. 사시가의 사시는 바로 사철,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시가에 관련된 문제에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시상 전개 방식의 특성에 활용될 수 있겠죠. 사계절에 맞게 총 4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춘, 하, 추,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조니까 사음보의 율격을 보이고요.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강호, 이것이 바로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자연 속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연을 노래하는 고전시가 많이 다뤄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이 일이 많다는 것이 실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을 감상하는 걸 일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나는 그물 깊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매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어떻습니까? 이 일은 노동입니까? 아니면 자연 감상입니까? 노동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나는 그물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갈고 있습니다. 나는 그물 깁다, 아이는 밭을 간다. 통사 구조가 유사하죠. 대꾸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뒷산에 엄기는 움이 트는 약은 언제 캐려 하느냐. 누군가 아파서 캤다라기보다는 봄에 돋아나는 나무를 캐듯이 봄에 돋아나는 약도 캐어놓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봄날의 분주한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연은 단순한 완상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공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삿갓에 도롱이 입고 새우 중에 홈이 매고 무엇하고 역시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롱이를 입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비옷이죠. 왜 옛날 사극에 보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왜 지프로 만든 어떤 망토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도롱이, 비옷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맞으면 안 되니까 삿갓도 쓰고요. 자, 이렇게 비옷을 입고 삿갓도 쓰고 어디로 나가느냐? 호미를 메고 있어요. 역시나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비옷을 입고 삿갓도 쓰고 호미를 들고 밭으로 갔어요. 산전을 흩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밭을 열심히 여기저기 맸다. 이것을 흩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피곤했는지 녹음에 누웠습니다. 푸른 그늘이란 뜻이죠. 여름의 계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워다. 목동이 소치는 아이죠. 소와 양을 몰고 가다가 내가 잠든 걸 보고 잠든 나를 깨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초장, 중장, 종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죠. 비가 오네. 삿갓에 도롱이를 써야지. 자, 가서 밭을 맸어요. 그러다가 녹음에 누웠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목동이 소와 양을 몰고 가다가 나를 깨운 거예요. 여기서는 여름의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수와 동일하게 노동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우 힘들다거나 현실이 버겁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에서 평화롭게 유유자적하게 노동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 세 번째 수 가을 보도록 합시다. 대추볼 붉은 꼴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대추의 볼이 빨갛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추를 사람처럼 볼이 붉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붉은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대추는 빨갛게 익어가고요. 밤도 후루루 떨어지고 있어요.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곳. 자, 가을에 벼는 전부 뱄는데 그 땅에 조그만한 개들이 이동한다고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은 논에 개 기어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새는 보기가 좀 힘들죠. 개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초장과 중장에서는 가을날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에 무엇하며 무엇에 무엇하는 곳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역시나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추, 밤, 벼벤구루와 같은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풍성한 가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장 볼까요? 술 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자, 술이 익었습니다. 술이 익었으면 술을 걸을 채가 필요한데 마침 술이 익었는데 채장수가 있어요. 그럼 채장수한테 채를 사서 술을 걸러서 오늘 마시면 되겠네요. 자,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쳤어요. 금상첨화고 지금 상황이 딱 떨어지죠.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술이라는 건 고민을 드러내는 소재일 수도 있고 풍류를 드러내는 소재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풍류를 드러내는 소재, 만족감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먹고 어이리라는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 지금 굉장히 흡족하다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 가을에서는 풍요로운 가을의 모습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럼 겨울 보도록 할게요. 뇌는 새다 긋고 들에는 갈리 없다. 무엇에는 무엇하고 무엇에는 무엇하다. 역시나 대꾸법이 사용되었고요. 자, 산을 보니까 새가 없고요. 들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죠.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늙으니. 자, 배는 외롭다. 배라는 객관적 상관물에 외롭다라는 감정을 집어넣었죠. 감정이입의 표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삿갓은 늙은이가 있습니다. 이 삿갓은 늙은이가 뭘 하는지 볼까요? 낙대의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보아하니 이 삿갓을 쓴 늙은이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눈이 깊은 줄도 모르고 눈이 쌓이는 줄도 모르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죠. 그리고 모의평가에서는 이 삿갓은 저 늙은이를 화자가 보고 있는 어떤 다른 대상 혹은 화자 자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삿갓은 늙은이가 제3자라면 화자는 이 눈 쌓인 풍경 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여유로운 늙은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삿갓은 늙은이가 화자 자신이라면 자기가 이 눈 쌓인 곳에서 고요히 낚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사시가 보셨어요. 춘하, 추동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꾸법,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표현법이 쓰였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품 볼게요. 다음 작품은 자도사입니다. 자도사는 모의평가 문제에도 나왔던 것처럼 스스로를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현재의 감정을 죽을 것 같이 슬프게 느끼는 태도가 드러나죠. 자도사는 임금에게 충언을 올렸다가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시라고 보기에 제시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럼 자도사 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상당히 우울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쬐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굉장히 추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삭풍, 추위 같은 것은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화자의 현재 처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춥고 괴롭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자, 여기서 임이라는 존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임의 터진 옷을 깁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시의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도사의 작가인 조우인이 이 글을 왜 썼는지 미리 배웠어요. 임금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시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때의 임은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옷을 깁고자 한다라는 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천문구중은 임금이 계시는 곳. 그런데 임금이 계시는 곳에 갈 길이 아득해요. 이것은 임과 화자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이 확실시되죠. 자기 스스로를 아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이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음력 섣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지금 화자가 기워서 임께 드리려고 하는 옷이 겨울옷이거든요. 근데 지금 음력 섣달이 다 됐어요. 새봄이면 이 옷을 드린다 한들 허사가 될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동짓날이 되었어요. 만호 천문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았으니. 자, 집집마다의 대문은 활짝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화자의 집은 어떻습니까? 자물쇠를 굳게 잠갔고요. 동방을 다 닫았어요. 이것은 이미 자기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서러움일 수도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미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 지조와 정절을 드러내는 구절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화자는 지금 밖을 나가지 않아요. 생각나는 사자성어 뭐가 있죠?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화자는 집에 꼭꼭 숨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밑에 두 구절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눈 위에 서리는 얼마다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 서리는 가을에 내리는 거고 매화는 봄에 피는 거죠. 가을, 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죠? 나는 이미 오지 않아서 문을 굳게 닫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너무너무 괴로워 보이죠? 천줄기 원루는 피되어 솟아나고 천줄기의 원망의 눈물이 피가 되어서 솟아난대요. 얼마나 안타깝고 현재의 처지가 괴로운지 알 수 있죠?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청등을 켜놓고는 있어요. 이미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요. 이미 올지 안 올지 소식을 기약할 수도 없는 거죠.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자, 이 구절은 중국의 고사와 관련이 되거든요.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황후였던 진아교가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당시 글을 잘 지었던 사람에게 황금을 주면서 나 글 좀 하나 지어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멋지게 글을 지어줬죠. 그리고 황후는 그 글을 황제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돌아서서 황후를 아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금이나 많으면 글 잘 지었던 그 사람에게 글이라도 짓게 해서 임의 마음을 돌리련마는 이 뜻이에요. 실제로 황금을 줘서 글을 지어서 임의 마음을 돌리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임의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중국 고사를 활용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게 임의 마음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해와 달이 무정해요. 뒤집힌 동이에 비칠 리가 없어요. 물동이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땅이에요. 햇빛, 달빛이 아무리 비쳐도 어떻게 이 항아리 안에까지 비치겠어요. 이 말은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엎어놓은 물동이 바닥까지는 비치지 못한다. 즉 이미 아마 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이미 그립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상황이에요.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또 자기 탓으로 돌리죠. 언어에 공교가 없고 눈치를 몰라 다닌 일. 이것은 아마 임에게 화자가 미움을 사게 된 일 같죠. 풀어서 헤어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래서 내가 임의 사랑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자, 이것은 조물주의 처분이다. 나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리법. 사창 매화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자, 푹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은쟁을 꺼내어 원곡을 슬피 타니, 악기를 꺼냈는데 원망의 노래를 슬피 탑니다. 이미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원망스러워요. 주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려워라. 악기의 현을 주현이라고 하는데 이때 끊어진 건 비단 악기의 현이라고만 볼 순 없죠. 임과 나의 인연 혹은 나에 대한 임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것이 끊어져서 다시 잊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되어, 자규, 두견세죠. 이건 중국 총나라의 망제가 자기 나라를 잃고 피를 토하면서 울었다라는 전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 새가 된다라는 말은 내 한이 너무 깊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넋이 되어 이화의 피눈물을 우러내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이 깊다는 걸 드러내고 있죠. 자, 자규가 되어서 어떡할 거냐면요. 오경에 잔월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한밤중이거든요. 새벽 3시에서 5시예요. 한밤중에 새벽달을 섞어서 임의 잠을 깨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맘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도사는 이것 말고 아주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일부만 실려 있어요.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임금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은 그 시절 우리들의 집입니다. 수필 갈래죠. 여기 이 지문 앞에도 수필의 일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필의 뒷부분만 실려 있어요. 수필의 가장 큰 특성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필에는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글의 뒷부분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기는 한데 거의 다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수필의 큰 특성인데 이 글의 작가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인데 나는, 내가 이게 아니라 그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얻는 효과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돌려 표현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수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에는 여기서는 그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머니와 나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앞에 제시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그 집에서 팔남매를 직접 낳고 키우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이 지문에 실려 있는 거죠.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집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집에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집에 살면서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면 그는 비설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비가 올 것을 안 것이죠. 이렇게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리면 다음 날에 비가 온다.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다 보니 스며들듯이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비가 온 날 저녁에는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지렁이가 많이 기어 나오죠.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도르 똑도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그리고 냄새, 소리, 맛과 색깔, 형태들 이런 것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그 집에서는 이런 자연의 소리,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자연이 명료하게 떨어지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글의 작가는 그것을 명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 이제 그 집을 떠난 작가는 이 집을 떠나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은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죠. 병원에서 태어나서 이사를 다니고 겨우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그 집에서 살았던 경험도 없어요. 여름에 긴팔을 입고 겨울에 반팔을 입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삶, 그 집의 삶과는 대조적인 삶이죠.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돈은 은행에서 나오는 거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알고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아침, 저녁 냄새, 소리, 맛, 형태, 색깔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해요.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는 물론이고 그의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팔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운 어머니는 그 집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 집에서는 탄생과 죽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낳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집 안주인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적막해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 들어와 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도 않을 거고요. 죽음도 없을 겁니다. 삶과 죽음이 없는 집의 역사는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라고 3인칭으로 객관화해서 표현하다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독자까지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 성주신, 이 신들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혼자의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만의 경험과 그 감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살다가 자연과 분리되어서 명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모습, 이 모습은 비단 나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의 특수한 이야기를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에 돌아간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성찰해 보세요 라고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글에 등장하는 그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그 집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성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모의평가 변형 문제 1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다의 공통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대화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화의 형식은 가나 다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죠. 2번
화자의 감정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가에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만족감이 잔잔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나의 화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슬프게 어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에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조가 일관되죠. 그래서 감정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3번, 만족감과 자부심을 시상의 바탕에 두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전체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죠. 그런데 자부심이 드러난다고 보긴 힘들고요. 나나 다 글은 만족감, 자부심을 찾기 힘들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대상의 이동에 따라 공간적 배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가에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지 않고요. 대상이 이동하고 있지도 않죠. 나도 마찬가지고요.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5번이거든요. 자연물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태도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가에서는 대추도 쓰였고 밤도 쓰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멀리 갈 것도 없죠. 자규, 잔월 이런 자연물을 활용을 해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도 비나 지렁이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15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다의 A와 B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의 A는 이 부분이에요. 노란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이 부분이고요. B는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이 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그 집은 탄생과 죽음이 없던 공간이다. 그 집은 탄생과 죽음이 있었던 공간이죠. 2번, 현대인의 집은 자연과 서로 융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현대인의 집은 그렇지 못하다고, 특히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섭리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3번, 탄생과 죽음은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며 자연의 섭리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탄생과 죽음에 관해서 A와 B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 탄생은 생명의 시작, 죽음은 생명의 끝이고요. 이 자연의 섭리가 이 집에서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아파트와 같은 현대인의 집은 탄생과 죽음이 있는 공간이다. 현대인의 집이 아니라 이 글의 글쓴이가 살았던 과거의 그 집에 관한 이야기죠. 5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과 집을 단절된 관계로 인식한다. 그 집은 과거의 그 집이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집을 단절된 관계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기 이 갈래 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계된 문제가 많은데 화면상 한계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만 봤거든요. 이렇게 변형 문제에 실려 있고요. 그 뒷부분에도 여러 가지 활용해서 복합 문제 많이 있으니까 이 화면에서는 그냥 맛보기로 풀어보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신 이후에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갈래복합 파트 해설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현대소설 공부해 봅시다. 다음 작품은 현대소설 미스터 방입니다. 한 번씩 다뤄보셨던 소설이죠. 미스터 방의 주인공은 방삼복이고요. 이 미스터 방을 주인공으로 한 풍자 소설입니다. 광복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방삼복은 일제강점기 때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어를 조금 아는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방산복은 어쩌다가 미스터 방이 됐나요? 광복 직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영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미스터 방도 잘 아는 건 아니고 겨우 몇 단어 연결할 정도였는데 미군 소위가 영어를 모르는 상인이랑 곤란에 빠졌을 때 미스터 방이 잠깐 도와줘요.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것을 본 미군 소위가 반가워서 자기의 통역 일을 맡기게 되죠. 그때부터 미스터 방의 처지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미군 소위는 권력을 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군 소위에게 어떻게든 연을 붙이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미군 소위의 통역사가 미스터 방이다. 자, 그럼 미스터 방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방은 미군 소위라는 세력에 빌붙어 사는 인물이에요. 여기까지 배경 지식 깔고 가시고 같이 공부해 볼게요.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축제를 일삼던 방산복은 고향에서 온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백주사는 방산복보다 한 10살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친일했던 인물이에요. 대대로 높은 벼슬을 했던 집안인데 지금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인 배경은 미스터 방의 집이고요. 미스터 방은 뒤에 백주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 방산복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라고 말하며 이거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자, 봉투를 뜯어보니까 소절수가 나와요. 유가증권이거든요. 10,000원짜리 유가증권이에요. 뇌물인 거죠. 그 당시에 10,000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는 사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가증권을 다다미 바닥에다가 휙 내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내가 아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하죠. 이 자식 어디 보자고. 그래 10만 원에 불하 받아다가 100만 원 하나는 냉겨 먹을 테면서 불하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서주사는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국가나 공공재산을 얻게 되겠죠. 그럼 이걸 그냥 가지고 있겠어요? 훨씬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서주사가 남겨먹을 돈이 100만 원은 될 텐데 나한테 10,000원 한 장 주느냐? 라고 성을 내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돈을 챙기면서 그것도 적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속어를 사용하면 사실감을 드러낼 수 있죠.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MP는 미국 헌병이에요. 미군 소위의 권력에 기대어 그것에 빌붙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줄이 얼마나 빵빵한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너 큰일 날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열을 내는가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 백주사가 있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방산복은 원래 신기료 장수,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백주사는 그때 친일을 했었다고 했죠. 엄청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주사는 쫄딱 망해서 찾아왔고 방산복은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고향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자랑하고 싶겠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이 있음도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주사를 의식해서 일부러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종으로 가져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씩씩거리다가 정종을 따끈하게 데워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나 사투리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안주가 오고 가고 따뜻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백주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우리 모의평가에 보면 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의 시점에 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는데 그 시점의 초점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 이 사람은 순사였습니다. 순사는 일본 경찰이죠. 백선봉이 순사라는 말만으로도 친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장을 받아지면서 8.15 직전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를 다니면서 아주 많은 재물을 축제했어요. 이게 떳떳하게 번 돈은 아니겠죠. 친일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면서 뜯어낸 재물이에요.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1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끼니 때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민족을 팔아서 친일을 하면서 재물을 축제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부정적인 인물 유형입니다. 백선봉이죠. 일제라는 권세에 붙어서 자기 재물을 축적하며 산 사람. 모모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었던 마지막 2년, 광복되기 직전이죠. 더욱 호화판이었어요. 더 많은 재물을 모은 거죠.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이런 재물들이 툭툭툭 쏟아져 나왔어요. 쌀 말고도 광목 6필, 고무신 23켤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정하게 모은 재물에 시선이 가도록 해서 백선봉의 부정적인 인물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10,000원어치 여편내 폐물, 10,000원어치 옷감, 비단,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이것도 있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있었더란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물건 하나 없이 다 빼앗기고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목숨만 살아서 백주사의 집으로 도망해 왔어요. 여기까지 백주사의 아들이 당한 일이죠.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 아까 백선봉이 친일했다고 우리 살펴봤죠?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아들, 아버지 할 것 없이 우리 민족들을 괴롭힌 거죠. 이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만하게 굴고 소작인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그러니까 100가마니를 수확하면 80가마니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리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하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부정하게 번 돈을 가지고 부정하게 쓰고 부정하게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백주사라고 가만히 두겠어요?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또 백주사네 집을 습격한 겁니다. 벼르고 있었던 거죠. 역시나 집과 세관을 전부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아들이 아버지 집에 보낸 거죠. 전부 빼앗기고 가족들은 흠씬 두들겨 맞고 백선봉은 또다시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해서 목숨만 겨우 보전을 했습니다. 광복 이후에 울분이 쌓인 사람들이 복수를 했음을 알 수 있죠. 백주사는 집이 없어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하게 거리를 오락가락.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 물건 다 찾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반성이라곤 조금도 하지 않죠. 비도덕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묘책이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미스터 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종로를 걷고 있는데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다가 서양 사람과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요. 예전에는 백주사가 방산복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눈이 마주쳤는데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라고 방산복이 먼저 아는 체를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콧빛들이 삼복이가 분명해요. 예전에 삼복이는 길거리에서 신기료 장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복을 멀끔히 입고 신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죠. 팡팡팡. 네, 삼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데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라는 거죠. 살 때가 됐답니다. 나도 이제 좀 형편이 펼 때가 됐다. 그리고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삐까뻔쩍해요. 의표, 집, 식모, 침모 다 거느리면서 살고 있어요. 신수도 훤히 트이고 말도 의젓해진 것 같고 개천에서 용이 난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몰라보게 변한 방산복에게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너 참 잘됐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자기의 처지와 비교해서 고깝게 여기고 있죠. 나도 잘 살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갔는데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랑 비교되는 거죠. 어깨가 옴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리고 괘씸함도 느껴요.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나한테 무엄하게 구느냐. 참 못났죠?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할 일이 있었거든요. 보아하니 방산복이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한데 그 잘만 부탁하면 이 힘을 빌려서 내가 재산을 뺏기고 두드려 맞은 분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빼앗긴 재물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모의평가 지문에는 여기까지 실려 있고 뒷부분에 보면 내 재물을 찾아달라라고 했더니 방산복이 흔쾌히 그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끝에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좀 우스꽝스럽게 마무리가 되죠. 방산복이 2층 테라스에서 바깥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입을 꿀렁꿀렁꿀렁 헹구고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군 소위가 1층에서 들어오죠. 어이 미스터 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타이밍에 방산복은 하필이면 이 양침물 헹군 것을 뱉고 있어요. 그 양침물 뱉은 것이 미군 소위의 얼굴에 떨어지고 미군 소위가 욕을 하고 방산복이 한 대 맞으면서 끝이 나거든요. 방산복의 권세도 이걸로 끝이 났을 걸 알 수 있죠. 이 소설에서 비판의 대상은 방산복인데 이 지문에 실린 부분은 백주사, 백선봉, 백시 일가가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비판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권세에 빌붙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인물, 역사의식이라곤 조금 더 찾아보지 못하는 인물, 이런 인물 유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풍자적 기법을 사용해서 광복 이후 부정적인 인물 유형을 비판하는 소설 미스터 방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미스터 방 변형 문제입니다. 모의평가 변형 문제 1번을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산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1번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윗글에 대화를 중심으로 라고 나와 있죠. 방산복의 대사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더 쉽게 풀릴 거예요. 1번, 눈치가 빨라서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 해주고 있다. 상대와 대화하는 부분은 뒷부분이죠. 백주사를 만난 부분이에요. 백주사 아니신가요? 라고 먼저 말을 걸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이 부분이죠. 눈치가 빨라서 백주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 해주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죠. 2번, 예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나 먼저 반갑게 아른 체를 하고 있다. 백주사 아니신가요? 백주사와는 고향 사람이라는 정보가 있었죠. 그래서 반갑게 아른 체를 한 것이 맞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부분과 연관된 것 같죠? 분노한 부분은 이 앞부분일까요? 이 앞부분에서 미스터 방이 왜 화를 내고 있나요?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너무 적게 줬기 때문이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4번, 가부장적 의식에 사로잡혀 아내를 하인 부리듯이 함부로 대하고 있다. 자,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장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정종으로 가져와요 얘기했더니 정종 따끈하게 데워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내를 하인 부리듯이 함부로 대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상대의 말을 자르고 있다. 상대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것도 미스터 방이 백주사와 뒤에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상대의 말을 자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말끝을 백주사가 마무리 짓지 못하니까 방산복이 이어서 대답하는 부분은 있어도 상대의 말을 자르고 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은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은 모르고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뇌물을 적게 준 서주사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한 설명. 방산복이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으면서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군. 적절하죠. 자기의 권세를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내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고 살 놈이 죽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보도록 할까요? 니은은 모모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 백선봉이 친일을 하면서 축제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군. 적절하지요. 축제는 재물을 쌓는다라는 뜻인데 이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었던 사람은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죠. 백선봉이 친일을 한 것도 맞고 그러면서 재물을 쌓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호화판이라는 말에서 어조가 느껴지는 것 같죠. 3번 디귿 한번 볼까요? 자네가 저 이 부분이죠. 달라진 방산복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란 백주사의 심리가 드러나는군. 얼마나 놀랐으면 콧빛들이 산보기가 분명한데도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한 선지. 나머지 리을, 미음 중에 답이 있거든요. 답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리을은 뒷부분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몰락하여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어깨가 옴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방산복의 으리으리한 집 그리고 권세를 보고 자기를 초라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4번 자신의 초라한 신세와 방산복을 비교하며 풀이 죽어 있군. 적절하죠? 그럼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그러나 참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참은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자기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5번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지금은 권세를 잃어서 괘씸한 방산복을 벌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겠군. 방산복을 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미스터 방 같이 공부해 봤고요. 그럼 그 다음 현대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작품 현대시 2편 향하 전문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신동엽의 향아입니다. 향아는 이 시의 화자가 간절히 부르는 대상, 시적 대상이자 이 시의 청자죠. 향아를 부르면서 화자는 향아 보고 어떻게 하자라고 무언가를 계속 청유, 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향아, 먼저 향아를 부르죠. 너의 고운 얼굴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춰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향아에게 가자고 말하는 공간이 바로 오래지 않은 옛날이겠죠. 나쁜 곳으로 인도하진 않을 테니까 오래지 않은 옛날은 긍정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화자가 어디로 가자는 공간,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자가 향과 같이 가고 싶은 곳은 오래지 않은 옛날입니다. 그 오래지 않은 옛날은 어떤 속성을 띠고 있나요? 향의 고운 얼굴이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치는 곳이에요. 향이라는 대상이 우물 밑으로 고개를 내밀면 그 우물에 향의 얼굴이 일렁일렁 비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 공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오래지 않은 옛날입니다. 향을 불렀기 때문에 돈호법 쓰였고요. 그리고 이 향은 화자가 같이 돌아가고 싶은 대상이라는 걸 고려할 때 긍정적인 대상,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상의 시적 청자를 설정해서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시의 특성을 물을 때 활용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연 보도록 할게요.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수수밭이 수수럭거리고 있어요. 수군수군거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수밭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의인법 사용됐고요. 그 수수밭 사이에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상당히 걸쭉하고 구수합니다. 그 수수밭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그 수수밭 사이로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그림처럼 석양도 지고 있어요. 무엇처럼 직유법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 그곳, 지금 화자가 가고 싶은 그곳에 대한 그리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처지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돼서 여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이연에서 표현하고 있는 곳은 이 오래지 않은 옛날의 구체적인 모습이지요. 수수밭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나오고 석양이 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거기에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일단 또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재요. 1년에서 얘기했던 오래지 않은 옛날이랑 속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그 전설 같은 풍속에는 또 어떤 풍경이 있냐면요. 냇물이 구슬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직유법 사용되었죠. 거기에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를 두드리고 있어요. 빨래를 두드리는 게 왜 지향하는 모습이냐? 노동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 소박한 삶을 이어가는 모습, 정겹던 과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음 연 볼게요.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죠. 문장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을 빼앗기지 말고 눈동자를 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를 보면 뭔가 번뜩 정신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향이는 무언가에 홀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입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곳은 농촌 공동체로 보이죠. 그리고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도시 문명이에요. 무지갯빛입니다. 상당히 예뻐 보여요. 그렇지만 무지개죠.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 그 허울뿐인 눈부심에 제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넋을 빼앗기지 말고 눈동자를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는 본질, 소중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무엇 하자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자나무 마을은 그럼 어떤 공간이냐? 철 따라 푸짐히 둘러앉아 무언가를 먹던 공간이에요. 역시나 공동체를 이루던 공간이죠.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딱 봐도 좋지 않아 보이죠? 역시나 물질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 여기로 찾아가자꾸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곳은 눈빛이 아침처럼 빛나던 곳이에요. 직유법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것 하기 전이에요.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물들기 전입니다. 순수했던 때죠. 그 순수했던 때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 여기로 찾아가자꾸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낼랑 그만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이는 지금 발도둠 하면서 무슨 흉내를 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물질 문명을 따라가려는, 쫓아가려는, 문명을 모방하려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물질 문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향이 이런 흉내를 내다가 물들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허물어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 흉내는 제발 그만 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볼게요.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또 어디로 가재요? 어디로? 미개지로. 개발되지 않은 그곳으로. 자연 그대로인 그곳으로. 그곳은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공간이에요. 건강한 노동을 하는 공간, 꾸미지 않은 공간으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전설 같은 풍속 또 나왔죠. 반복법이 쓰였어요. 이 전설 같은 풍속 속에서는 달이 뜨는 명절밤에 치마를 나부끼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공동체적 모습을 보이고 있죠.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냇물이 굽이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 마음을 싱싱한 마음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밭으로 표현하고 있죠. 역시나 이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냇물이 굽이치고 있어요. 역동적인 표현, 춤춘다는 표현도 역동적인 표현에 해당하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지향하는 공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향이라는 청자에게 돌아가자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지 않은 옛날, 전설 같은 풍속, 정자나무 마을,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 미개지, 전설 같은 풍속, 싱싱한 마음밭, 모두 순수한 공간, 공동체의 공간,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갖고 있는 공간. 화자는 이런 공간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발도둠의 흉내,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모두 도시 물질 문명의 속성을 띠고 있는 공간입니다. 대조적인 공간의 속성을 활용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화자는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 전문가 볼게요. 다음 현대시는 전문가입니다. 시의 표면적 이야기만 봐서는 그냥 한 편의 동화 같은데 그 속에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시에서는 이사 온 그리고 그 골목에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유리 담장, 이런 상징적인 인물과 소재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1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가 왜 이상하냐면요.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세상에 담장을 유리로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유리는 빛나고 환하기는 하지만 금방 깨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로 담장을 쌓았으니까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 그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부주의해요. 조심조심해서 노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자, 일단 유리담장의 속성이 잠시 제시가 돼요.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담장은 그 골목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주의하게 놀고 있고 당연히 그 유리담장은 자주 깨지겠죠. 공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술래잡기를 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 그 담장이 유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유리담장을 박살냅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반응은 어떨까? 아이들은 무섭겠죠. 자기가 유리담장을 깨버렸어요. 무섭다, 어쩌지? 하는데 그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사 온 그가. 이사 온 그의 말을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 파악하시고 상관없대요. 유리는 갈아 끼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서 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미안하고 무안하고 막 그렇겠죠.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즐거워했다. 괜찮다잖아요. 유리는 갈아 끼우면 되니까 마음껏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즐거워하면서 놀아요. 그 중에 아이가 하나 이야기합니다. 저 유리담장 말고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그가 괜찮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깬 사람 입장에선 그게 아니죠. 아주 정당한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이 아이는 추방되고 맙니다. 유리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유리담장 밑에서 놀았는데 무슨 부하가 됐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유리담장을 깨는 대신 그가 조금씩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했을 수도 있죠. 이걸 해주면 안 되니? 이걸 해주면 안 되니? 아이들은 유리담장을 깼기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이것 하나씩 그의 요구를 들어줬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된 거예요. 마지막 볼까요? 어느 날 그가 유리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밝은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리담장 때문에 환하게 보였을 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다른 환한 골목으로 가서 놀아야죠. 그런데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벽돌을 날랐다는 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이고 묵묵히라는 건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벽돌을 나르는 건 누가 시켰을 것으로 보입니까? 바로 이사 온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부하로 삼은 그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노동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1년으로 돌아와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이사 온 유리 담장을 세워서 골목을 환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착한 척을 하다가 아이들이 다 자기의 부하가 되니까 유리 담장을 걷고 골목의 실체를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있지도 않은 허상, 환영으로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길들이는 존재,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군부 독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가 세운 이 유리 담장은 무엇입니까? 이 유리 담장은 그 골목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환해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 담장은 바로 그가 대중들을 홀리게 만드는 환영이겠죠. 실체도 없고 대중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환영, 대중을 홀리는 수단, 그것이 바로 유리 담장입니다. 그러면 3년에서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갈아 끼우면 된다, 여기서 놀아라 라는 건 그의 위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선은 착한 척입니다. 그는 유리 담장을 계속 세우고 있을 계획이 아니죠. 아이들을 홀릴 때까지, 대중들을 길들일 때까지만 유리 담장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착한 척을 하면서 이 골목을 벗어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주도 면밀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자라고 이야기한 이 아이를 쫓아낸 것, 추방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실을 외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들어서 아이들이 그러자 유리 담장을 치우고 송판으로 담을 쌓자라고 하면 그의 계획이 틀어지겠죠. 이렇게 진실을 외치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런 말 한마디에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이 아이들은 대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대중도 이 시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일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대중들을 길들이는 시간, 그가 아이들을 길들이는 시간을 의미하겠죠. 이 시일이 지난 후에 동네의 모든 아이들은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즉, 대중들이 권력자에게 길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심지어 진실을 안 순간이라도 유리 담장을 떼어냈더니 그 골목이 어둡다는 게 드러났죠. 그랬는데도 그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들을 속여서 그들을 길들인 다음에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가 바로 여기 이사 온 그에 해당하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계획적으로 환영을 내세워서 대중들을 홀리고 자기 밑에 길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데 전문가. 이 글에서 이사 온 그가 바로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이 전문가라는 시를 통해서 권력자의 이런 기만적인 대중을 속이는 통치술에 이용당하는 멍청한 대중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사 온 그는 물론이고 부주의한 아이들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향화 전문가 변형 문제 중에 모의평가 변형 문제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두 가지 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가는 문명 비판적인 태도로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 문명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적절하죠. 여기서 보았던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 그리고 발도둠의 흉내, 이런 것들은 이것은 도시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었어요. 그럼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가자는 공간은 오래 있지 않은 옛날이에요. 그래서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하죠. 2번, 나는 하고자 하는 말을 우의적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우의적 기법으로 돌려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기영도의 전문가는 권력자가 우매한 민중을 기만적 통치술로 길들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자, 대중, 기만 이런 말들은 전혀 나오지 않죠. 동화 같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2번도 적절하고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나의 여기 3년, 나의 3년에서는 시적 대상인 그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는 화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시적 대상인 향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무엇하자라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표현법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5번, 나는 가와 달리 행가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자, 공간적 배경이라고 함은 골목이겠죠. 행가리는 행을 바꾼다는 거예요. 공간적 배경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행을 교체한 곳,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원래 아름다운 골목은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아름다운에서 행가리를 함으로써 이 아름다운에 초점이 맞추게 돼요. 골목이 아름다운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골목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나 가에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1번에 5번도 적절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7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메모장에 문제를 옮겼어요. 가의 향과 나의 아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향은 화자가 이상적 공간으로 가기 위해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다. 지금 향 보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향에서 벗어나야 이상적 공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아이들은 유리담장을 깨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이다. 아이들이 부주의해서 유리담장을 박살내곤 했다라는 말은 있지만 아이들이 일부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박살낸 것은 아니죠. 그래서 7번의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향은 아이들과 달리 부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향부터 점검해 봅시다. 향은 부정적 공간에서 벗어날 여지가 없는가? 화자는 자꾸 향 보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정적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화자와 함께 부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럼 아이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이들은 부정적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 연에 보면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이들은 지금 그에게 길들여져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묵묵히.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아이들은 향과 달리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자, 아이들 비판적 대상 맞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지금 이 이상한 상황을 뭔가 이상하다, 바꿔야 된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말에 복종하게 되었고요. 이런 무비판적인 이 대중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아이들은 적절한데 이 향과 달리 이것도 점검해야 되죠. 그럼 향은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향은 화자가 같이 이상향으로 가자고 권유하는 대상일 뿐이지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의 적절한 답은 4번입니다. 5번, 가의 화자는 향을 이상적 존재로, 나의 화자는 아이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가의 화자는 향과 함께 이상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뿐 향을 이상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향은 허물어질 수도 있는 존재, 그래서 두렵다고 말하는 현실적인 존재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나의 화자는 아이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아주 담담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연민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을 뿐이죠. 5번도 틀렸고요.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현대시 향하와 전문가 같이 공부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시행된 고3 6월 모의평가 문학 해설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